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장성철, 장윤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굳이 직책을 안 불러도 네.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자, 우선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프랑스, 베트남 쭉 순방을 했는데 먼저 해외 순방 마치고 용산 분위기는 자체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용산 분위기 어떻습니까? 분위기 좋죠. 프랑스, 좋아요? 베트남에서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성과들 많이 뭐 이끌어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베트남에서는 경제 협력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첨단 미래 산업과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크롱 대통령과 여러 가지 합일된 의견 일치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한 부산 엑스포 문제와 관련해서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외에만 나가면 상당히 국내에서는 머리가 골치가 아프잖아요. 해외 나가면은 외국 정상들과 얘기도 잘 되시고 일정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외교 안보적인 성과를 잘 이끌어냈다라고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주 나가시겠네요. 2주 뒤에 또 뭐 2주 뒤인가요? 리투아니아 나토. 예, 리투아니아 그거 저길 2주 후에 잡혀 있고요. 엠바고일 텐데. 엠바고 아니에요. 네. 기사 네, 나왔어요. 네, 제가 네. 확인하고 잘못 얘기하면 잘리기 때문에. 파란색 예. 패널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엠바고 잘못 얘기했다가 이렇게 네, 네, 네. 징계 먹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아마 자주 나가실 것 같아요. 자주 나갈 앞으로. 거다. 네, 아. 자주 나가셔서 근데 국익을 선양하시고 여러 가지 당장 성과. 정말 눈물 나는 노력. 네네. 보수 참칭해서 보수 패널로 가기 위한 아니 근데 저 이제 이번에 노력을 프랑스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 대통령실이. 프랑스하고 베트남에서 이끌어낸 성과와 관련해서는 뭐 굳이 이렇게 흠을 잡거나 비판할 소지가 있는 건 근데 없는 거죠. 민주당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나갈 예. 계획이라는 소식을 아니 근데 들었습니다. 국회 국방위 그 사람들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K9 자주포 같은 거 너무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없어서 못 파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세일즈 외교 안 해도 뭐 사고 싶어요라고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과라 그러면 그래도 흠을 잡으시는군요, 장 기자님. 네, 어쨌든 앞으로 더 자주 나가실 것 같다라는 게 용산의 분위기이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더 자주 나가실 것 같다. 한 달에 한 번 나간다는 거잖아요. 예. 예, 거의 뭐 그렇게 일정을 잡으라고 네. 잡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해 아니시면 들었고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는지 그 말이 진실성을 한번 차근차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알려졌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요. 예, 알려졌습니다. 저는 그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자유주의 세력과 소위 권위주의 세력과의 이 이념과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싸우시는 거를 기치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네. 소위 좌파의 호치민? 그러니까요. 대장 중 하나라고 하는 호치민 예. 묘역에 참배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묘역도 예. 참배하고 거기도 그 공산당 일당인 나라예요.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베트남은 되고 중국하고 북한은 안 되는 거죠. 전임 대통령들 많이 가셨고요. 또 베트남과 경제 협력 많이 이끌어내셨으니까 굳이 뭐 억지로 우리 비판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인상적이었다고. 인상적. 예. 네. 호치민 묘소에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우산도 안 쓰고 참배했다라는 기사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예를 갖추신 거. 예. 자, 그래서 다녀오고 나서 차관급 인사와 장관급 인사, 국민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그리고 통일부 장관까지 장관급 인사 셋에 차관급 인사를 뭐 한 10군데 정도 하실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특보 이번 주 중에 지명을 할 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검사 출신 김홍일 변호사가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동관과 김홍일 쇄신의 효과를 낼 만한 인사일까요? 일단 국민들께서 잘 아시겠죠. 특히 이제 이동관 수석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 굳이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김홍일 전 검사와 관련해서는 좀 몇 가지 이분도 따져볼 대단해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권익위원장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난 3월 16일자 아이뉴스 24에 보면 차기 방통위원장 김홍일 변호사 급부상 뭐 이런 그랬었어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였고 그동안 뭐 지존파 사건, 영생교 사건, 대구 지하철 뭐 등등 사건을 하면서 특수통이다. 그리고
뚝심 있는 자물쇠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3월 초만 하더라도 김홍일 변호사가 급부상하다가 어쨌든 이동관 수석으로 급변침 뭐 이렇게 된 건데 그 저간의 내용은 어떤 건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또 검사냐, 방송통신도 또 검사를 시키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제 권익위로 이제 턴한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이명박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당시에 BBK 의혹 기억하십니까? 예, BBK 의혹과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한 무죄를 무혐의 처분 검사로서 네. 당시 그렇죠. 무혐의 판정을 내렸던 이런 분이었어요. 그다음에 특검을 다스. 해가지고 그렇죠. 유죄가 인정됐던. 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는 어쨌든 다스는 이명박 거고 뭐 저 BBK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실소유주 논란이 이제 종결되는데 무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당시 2007년, 2008년 당시에 이분은 이명박 당시 후보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그런 검사. 그래서 과연 이런 분이 권익위원장에 맞냐, 수장에 걸맞는 거냐, 공평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게요. 이제 뭐 국민권익위원장 지명을 하면 또 검증이 언론과 야당 또 시민사회에서 또 검증이 시작이 되겠죠. 어쨌든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나중에 BBK 특검하면서 바뀌었죠. 다스는 MB 이명박 거다. 것으로 밝혀졌죠. 밝혀졌던 그런 일이 있었던 무혐의 처분을 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궁금하다. 예. 자, 그때 BBK 실소주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없고 김경주 씨가 단독으로 세웠고 운영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다스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서도 이명박 후보가 소유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다스의 돈이 이명박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도 없었다 이렇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람이 바로 당시 그래서 김홍일 이제 3차장이었습니다. 김홍일 전 검사 김홍일 변호사한테 여쭤봐야죠.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자, 윤 대통령이 오늘 보니까 시사저널 뭐 이런 등등 보니까 170석 내년 총선은 내가 치르는 거다. 이렇게 목표 의석을 제시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여권 관계자들과 사석에서 공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문제가 되죠. 근데 대체로 이제 사석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래서 당정대의 분위기는 어떤 건지 장 소장님 뭐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아주 좋죠. 대통령께서 외교 성과, 순방 성과가 아주 잘 됐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국내 정치도 주도해 나가겠다라는 좀 생각인 것 같고요. 저는 뭐 내년 총선 의석수를 170석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두 가지죠. 네. 이제 내가 이제 국정 운영을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있겠다. 내가 이제 장악을 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국정 성과를 갖고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되면 야당 당대표는 이재명이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또 민주당 의원들 자체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비리 혐의에 연루되어 있고 검찰의 소환 조사라든지 아니면 재판을 받을 거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목표 석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안 좋은 선거 전략이에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대단히 교만하고 이거 오만하다 하는 견지 심리가 더 발동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상향 그 목표 제시를 해도 돼요. 네.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만한 것보다는 겸손한 것을 더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앓는 소리예요. 이제 선거 막판에 가면 저희가 그렇죠. 과반수석 아니면 일당만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읍수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의석수가 제시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네네. 저는 상당히 안 좋다고 봐요. 국민의힘 네, 장 기자님. 지도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시사저널 보도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 것 같다라고 그래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면 그 여권에도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 근데 다만 각 수석실마다 총선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총선 전략을 짜야 되는지 몇 석을 할 건지 실제로 가능한지 뭐 등등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합해서 나온 얘기는 맥스 160석을 목표로 한다. 현실은 145석.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의 과반 의석 점유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용사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비례 포함해서 잘하면 160석 정도? 뭐 이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조로 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앞서 장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70석이 됐든 200석이 됐든 150석이 됐든 중요한 것은 5만 프레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중요한 것은 정부 여당이 해야 될 것은 민생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치를 잘하면 그게 몇 석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건데 일단 숫자 정하고 이런 거죠. 어떤 그 공장에서 납기 목표를 세우고 네. 몇 개 생산해. 라고 하고 그 생산에 맞춰서 그럼 누구를 꽂을 건지 이런 방식으로 가면 그 선거 전략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비판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막 몇 석이냐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내일 일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자기들이 할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발표된 그 사교육 절감 대책 이런 거 보면서 네. 킬러 문항 이런 거 보면서 국민들이 표심이 어디로 갈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 지역구가 91석, 비례대표가 22석 해서 113석 네. 정도 되죠. 그죠? 113석. 15석으로 알고 있었는데. 113 탈당하고 네, 있는데. 탈당하고 그래서 있어요. 113석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역구가 91석, 비례대표 22석. 뭐 이거 비례대표는 뭐 한 20석 정도 그냥 갖고 온다 치고 지역구가 91석인데 적어도 이렇게 되면 지역구가 30개 이상 늘어나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170석 되려면 30개가 아니라 한 몇 개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에서 80개, 60개 정도 늘어나야 돼요. 중요한 건 수도권 전략. 서울하고 네. 경기도, 인천, 수도권에서 30석을 얻어야 되는데 음.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바닥 민심은 전 더 안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예. 때문에 상당히 정밀하고 세밀하게 자, 겸손하게 그러면서 여당 내부는 내 자리 지킬 수 있느냐. 네. 물론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보다는 그 현역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네. 뭐 자리가 많이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검사들 우르르 공천한 일 없을 거다라고 김기현 대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한 서너 번 반복하셨거든요. 이런 취지에. 그럴수록 더 불안해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보도들이 나와요. 어때요? 지금 검사 공천에 대한 불안감들이 당내 크죠. 큽니까? 예. 그냥 대표가 자꾸 이런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진짜 불안하니까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얘기할 것도 얘기할 없어요, 사실은. 필요도 없어요. 근데 솔직히 대통령께서 아끼시는 검사 출신의 인사들이 과연 내년 총선에 공천을 안 받을 것이냐 아니면 출마 안 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누가 아유 진짜로 김기현 대표 말이 맞아요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검사 공천 없어요. 이 말뜻은 뭐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 꽂기식 낙하산식 검사 공천은 없다. 다 그냥 민심 공천, 경선 공천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되는데 좀 대통령께서 좀 기분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김기현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사이는 아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는 매우 뭐 가까운 것도 아니다. 근데 전화 매일 한다는데? 확인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칙론, 일반론 뭐 이런 걸 얘기를 한 것이지 뭐 긴밀한 소통 속에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지도부 관계자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누구 얘기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예,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매우 불안에 떨고 있죠. 그럼요. 특히 영남권. 영남권. 영남권, 특히 부산. 오늘도 이제 여의 네. 도발 받은 걸로 해가지고 네. 대통령의 측근에 지금 대통령실에 어떤 관계자가 어디 출마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얘기까지 지역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대진표도 돌아다닌대요. 대진표. 네, 대진표. 그래서 민주당은 누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누가 나온다 막 이런데 근데 이제 그 영남 지역 다선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설령 그렇게 기획을 한들 그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네. 누구를 꽂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민심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직접 가서 1인 시위하고 막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지역구 현안 관련해서. 그러니까 등등을 보면 현역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맞고 그 불안의 일환으로 지역구 챙기기는 더 가속화되고 근데 사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되면 전부 지역에 가 있고 상임위보다는 지역구 일정을 더 열심히 챙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당 공이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네. 경쟁력 있는 후보인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바쁜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네네. 김기현 대표가 지난번 대표 연설에서도 의원 정수 한 10% 줄이자 네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또 이번에도 계속 검사 공천 없다고 하잖아요. 네. 이 말을 진정성 있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자 제가 내년도에 불출마하겠습니다. 내지는 서울 출마, 서울 강북. 아니 뭐 하여튼 뭐든. 예. 그래서 우리 의원 정수 좀 줄입시다. 나부터 내 지역구 내놓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저런 낙하산국천이 있으면 제가 당대표직을 걸고 모든 걸 다 맡겠습니다. 이런 식의 결기를 표현해주면 본인이 한 단계 더 높은 지도자로서 거듭날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진정성을 믿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사저널 오늘자 기사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게 읽었어요.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최근 차기 총선 대비해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조직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분은 원래 해운대에 출마하려고 네. 했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지역 조직뿐만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검찰 조직? 예, 전국적으로 조직을 꾸리고 있다. 사조직. 설마 내지는 그러겠어요? 윤 민주평통. 대통령의 말하자면 직할부대를 석동현 처장이 꾸리고 있다라고 취재됐다라고 시사저널에서 나왔어요. 아니길 바랍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프랑스, 베트남 순방을 비롯해서 해외 순방 계속 동행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민주평통 사무총장이니까 예. 해외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재밌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동행하지 않습니다. 자, 아니 이제 새로운 오늘 스타일의 네. 동행이 새로운 스타일이다. 새로운 알겠습니다. 스타일의 평통. 네. 아, 네. 네. 새로운 스타일의 평통이죠. 최근에 평통 그 법안도 하나 발의됐어요. 그 직위 해제가 없는데 최강철 민주평통 회장은 직위 해제를 했잖아요. 맞아요.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이 법안? 예, 법안이 아예 예. 사후적으로 이제 최강철 민주평통 부의장 그 직위 해제했던 거를 이제 사후에라도 정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성주 참외 먹방을 하셨어요. 국민의힘에서 뭘 자꾸 드셔. 이게 이제 민주당 괴담, 사드 괴담에 대한 반대, 그걸 비판하기 위한 반대 퍼포먼스로 보이는데 회 먹방, 그다음에 참외 먹방, 물 먹방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예. 괜찮아요. 해도 돼요. 예. 회도 먹고 참외도 먹고 물 마시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감소시키고 좀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을 좀 자신들의 이미지 정치를 통해서 막겠다라는 가득한 정성은 괜찮다니까요. 해도 괜찮은데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수준을 높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떠한 다른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지 않고 이런 이미지 정치만 하면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를 모시는 분들이 보다 더 다른 좀 높은 차원의 일정들을 많이 만들어서 대표를 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장 소장님이 국민의힘 그 전략 담당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보다 뛰어난 그럼 좀 분들 수준이 많아요.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아니. 네, 지금은 수준이 낮다는 얘기입니까?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니, 알겠습니다. 참외 먹방이 뭡니까? 예, 성주 그 사드와 관련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또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성주 분들은 참외 많이 팔려서 홍보 행사 해주시니까 뭐 직판도 하고 요새 홈쇼핑에서도 참외 많이 팔거든요. 네.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본인들의 정쟁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저열한 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받기가 아니, 하나만 더 어렵습니다. 하면. 아니, 그래서 민주당 얘기해야 될 전임 테니까요. 민주당보단 낫다. 거기서 막 이상한 막 가발 쓰고 사드 아, 전자파에 옛날에? 내 머리가 튀겨져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보단 낫다라고. 그래도 알겠습니다.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우원식 의원이 단식 농성 시작했어요. 네, 이정미 의원, 이정미 대표. 정의당 대표, 예. 우원식 의원. 예. 그런 결기 있는 행동도 좀 높이 평가를 해야죠. 자, 예. 이낙연 전 대표 귀국을 했습니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사무실을 바로 구하셨어요. 네. 예. 사무실을 종로에 예, 종로. 여의도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얻고 싶다 그래서 참 얻었고, 머네요. 제가 어제 이낙연계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 이렇게 전화 취재를 했는데 예. 뭐 당분간 모임이 없다 그러더니 다 만났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어제 저녁에 다 그러니까요. 만나셨던데? 어제 오후에 전화를 계속 안 받더니 저녁 아. 늦게야 두 분 다 전화를 콜백을 주셔가지고 제가 모임을 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하튼 원래 오늘 비가 안 오면 현충원 참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네.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래서 뒤로 미뤄졌고 그래서 공적인 일정들을 좀 조만간 잡아 나가는데 핵심적인 것은 윤석열 네. 정부를 향한 정치적 메시지를 세게 낸다. 그리고 또 각 지역에서 뭐 예컨대 뭐 지지 지원 뭐 이런 요구들이 올 때 적극적으로 결합한다. 뭐 이런 등등을 놓고 해석해 볼 때 이낙연 대표의 본격적인 대선 행보가 시작됐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읽고요. 네. 그 차원에서 모든 움직임이 정해질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는 경쟁적 관계이기 때문에 뭐 예컨대 이재명 대표를 뒤에서 돕는 어떤 든든한 지원자, 후원자, 뭐 상임 고문으로서의 역할 이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상당히 격하게 움직일 걸로 보이고요. 또 추미애 전 대표도 또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럼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리더가 한 3명 정도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부에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명 비명이 심리적 분당 요새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취재해 보면 사실 그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오늘 신경민 전 의원이 MBC 시선집중 나와서 호남의 지지율을 제고해야 된다 네, 이런 취지의 중요하다. 말씀을 그게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사실은 굉장히 지지율이 낮게 낮죠. 나온단 말이죠. 네. 이낙연 전 대표. 네. 이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고 사실 많이 차이가 나요. 예, 뭐 10배 이상 차이가 네. 나던데 네. 그러면 움직이면 그럼 다시 이렇게 대중적인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비명계 의원들 또 이낙연계 의원들이 몇 사람 같이 모여서 뭐 다음을 도모한다 말고 국민들의 대중적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모색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모임을 가지고 그런 모색을 한다는 거고 메시지를 세게 낸다는 것은 그동안 사실 이분이 이제 엄중낙연이었잖아요. 네네. 항상 뭐든지 엄중하게 보는 분인데 그런 패턴을 벗어나서 이낙연의 새정치라는 표현을 오늘 처음 이낙연의 새정치. 예, 이낙연의 새정치라는 표현을 누구죠?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윤영찬 의원이 이제 그런 예. 표현을 썼던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정치를 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근데 그게 대중적으로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 뭐 어떠한 판단 그거보다는요. 네. 호남에서 네. 과연 이낙연으로 총선을 치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줘야 돼요. 네네. 그래서 호남이 움직여서 야 이재명 대표 체제 안 될 것 같아 이낙연으로 바꿔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참모라면 네네. 이낙연 대표를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겠어요. 어느 가두리? 당직을 제안을 하겠어. 그래서 야당 파괴 저지 투쟁 위원장 같은 거 맡아주시라. 그래서 민주당을 좀 지켜주시라. 제가 그거 물어봤어요. 혹시 물어보셨어요?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은 안 되고. 그랬더니 비대위원장은 절대 안 그런 돼. 건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데 임명한 총선 기획단, 총선 기획단장 이런 거는 생각이 있다. 총선 선대위원장 네. 뭐 이런 거. 아니 선대위원장 기획단. 더 할 말이 기획단? 많은데 장윤성 기자님이 제 죄송해요. 발언권을 다 뺏어. 죄송해요. 저 때문에. 네, 다음 주에 많이 하세요. 하이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장윤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제가 미안하다고.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